강태진 학장님이 우리 인하우스에 명사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력을 전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집행부의 한 사람인 저로서는 우리 미래지식의 재정을 좀 충실하게 해야 되겠는데 제가 하얏트 호텔 잘 경영해가지고 세금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산 하얏트 가실 때 저에게 미리 좀 연락을 주시면 의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디스카운트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미래지식 포럼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리드해주시고 참여해주시는 선배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가실 때 우리 그 AIT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티셔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골프 때 받으셨죠? 그때 막 2,000 몇백 장을 만들어놔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 한 2년은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즈 S부터 XL까지 있으니까 가실 때 한 점씩 가지고 가셔서 자녀분들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태평 위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셨고 서울대학교 한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미국 오리건대학교 경제학 석사, 강남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농업노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한국혈액암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장태평 위원장님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떨립니다. 아니, 여기 제가 사실은 우리 우리 포럼, 미래 지식 사회 포럼, 제가 사실은 조찬도 두세 군데 이렇게 나가고 있고, 저녁에도 한 두 군데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보고 참가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떤 수준이 높은 그런 포럼으로 우리 미래 지식사 포럼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늘 들을 때마다 정말 귀한 시간이 되고 뭔가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가는 그런 포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나서서 강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을 한 35, 6년 했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늘 마음속에 이 공무원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겠나 그런 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태진 학장께서 아예 제목을 줬어요. 그래서 어디 한번 공공선택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공공선택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공공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큰 매크로한 부분 가지고 한번 제가 느꼈던 것 평소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 시입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정무직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하나 시를 써봐라 그래서 그분을 축하해 주는 시입니다. 내가 이제 일반직 공무원 하던 거 하고 이 정무직으로 가면 뭔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구에서 나와 대양에 서다 항해를 위해 하늘의 별을 간단한 점인데 되게 그분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디지털 사회로 4차 산업 시대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뭔지 모르게 새로운 이제 시스템, 새로운 생각 이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공공선택과 사실은 이런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한번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침 이 시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공선택이라는 게 이제 공공의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거, 뭐 국회의원이 하는 거, 심지어는 판사들이 하는 거, 이게 다 공공선택입니다. 그 공공선택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딱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딱 뭐를 제시했을 때, 그럴 때 어떤 그 정부라는 게 굉장히 공정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또 정부는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예, 전혀. 전혀라고 그러시는데, 한번 그냥 사례를,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실패한 아주 모델이라고 할까요? 산화에 대한 정책, 이런 거 굉장히 실패, 조금 이따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우리 쌀 관세 정책 같은 거,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됐었던 정책이거든요. 또 지난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이 많은데, 뭐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원자력 발전 중단시키고, 아이 24조나 들여가지고 만든 그 보를 다 철폐를 시키겠다고 달겨들고, 뭐 그런 것들은 그 정책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좋은 정책은 아닌 거죠. 근데 또 그래도 선거가 괜찮았던 진짜 이후에 칭찬받고 있는 정책들, 우리가 그 정말 가진 거 없이 자원도 없고 뭐 이랬지만 수출 주도 정책 옛날 정책인데요. 또 그 다음에는 조금만 저기 드리지만 포항제철, 중부 고속도로, 무슨 인천공항 이런 것들은 그때 많은 그때 야당 정치인들이 그냥 대체라 하고 길바닥에 눕고 반대하고 이건 우리나라 망한다고 했던 정책들입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괜찮았잖아요. 공공선택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라들도 그러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 좀 다음에도 하고 싶은데, 요새 대표적으로 망하는 나라 베네수엘라,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니까 그냥 좌파 정권 쭉 지금 장기 집권을 하면서 국가를 그야말로 말아먹고 있는 여기는 뭐 기름이 많이 나서 사주고 얼마든지 이제 국민들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던, 그러면서 기름값도 오르고 그랬었던 그런 시절에 예를 들자면 1인당 GDP가 2011년에 12,000달러가 넘었거든요. 그랬는데 11년 2022년에 1,544달러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 완전히 망했죠. 망한 결과 나라만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쓰레기통 뒤지고 옆에 나라로 다 가서 살 길 찾아서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나라로 변했습니다. 이것도 이 지도자들이 선택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선택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많이 했는데 이 큰 저기로는 정치가 관료 이런 사람들이 이 정책 결정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익이 반영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다못해 무슨 전철이나 기찻길 노선 결정할 때도 자기네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한다든가, 그렇게 다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집단, 이게 이제 요새 집단 이익 집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집단들이 어떤 공공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1960년대, 70년대부터 연구를 해서 1986년에 그 제임스
뷰캐넌이라고 미국 경제학자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그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에 좋은 그런 역할을 하는 연구다. 그래가지고 또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습니다. 1986년에.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해요. 연구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정부라는 게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제 정책 하다 보면은 그러거든요. 무슨 부동산 정책 그러면은 그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이제 사무관, 그리고 또 이제 저기 한 위에 국장, 이제 장차관까지 있죠. 이렇게 몇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정부라는 게 따로 멋진 맘모스 같이 그런 정부가 있어가지고 그 정부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총합일 뿐이다 이거죠. 근데 그런 걸 쭉 연구를 해보니까 경제학적으로 그 이해 득실 그런 거, 또는 그리고 정책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타협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사회 이익 단체들 또 뭐 서로 그 이해관계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요, 상권 분립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력을 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네 이해관계나 자기 어떤 집단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걸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견제와 균형,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상권 분립도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는 그 이해충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적어요. 사실 이해충돌 방지법을 작년 5월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이해충돌 방지법 우리나라 시행되고 있는 거 잘 아시는 분들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충돌 가장 잘 이루어질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국회의원. 이번에 김남국인가요? 그 김남국 의원 그 사례가 좋은 사례입니다. 이 사람이 뭐 법사위에 있건 어딜 가건 그 위기와 관련해서 자기의 이해관계하고 결부되는 그런 법률도 통과시킬 수 있고 압력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그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가 옛날 벌써 뭐 한 20년도 더 전에 들었던 기억인데, 예를 들자면 그 회계사가 우리나라 그냥 이렇게 저기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삼성의 외부 감사를 어떤 회계사가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 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 재산에 예를 들자면 그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랬는데 감사를 했어요. 감사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 제가 이제 국방부 예를 들자면 무기나 이런 거 납품하고 관련되는 그런 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도나 비밀 유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해 관계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있잖아요. 어떤 자리는 자리로 봐가지고 굉장히 거의 평생 그 관련된 회사나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위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를 그래서 5년 안 된다, 10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직책에 관련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규제를 하고, 우리는 공무원 그만둔 지 3년 동안은 무슨 50억 이상 되는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 못 가게 돼 있죠. 그러면 3년 있다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장 이해 충돌 이런 거를 보험할 수 있는 저기가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이해 충돌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국회의원들은 이해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기네 윤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됐어요. 말이 됩니까? 이거는 형사처벌해야 되는 일인데 윤리위원회에서, 그래서 좀 김남국이 아마 이번에 윤리에 간 것도 그런 거 비슷한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언론도 빠졌어요. 언론도 안 됩니다. 왜 미국 같은 경우에 가령 예를 들자면 신문사에서 야 우리 광고 하나 내줘 그랬는데 안 내줬어요. 그랬더니 이튿날 거기 무슨 그 회사 뭐 비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보도가 쫙 한번 나가요. 만일에 그런 게 입증이 되면, 결과가 입증되면 그 언론사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충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의사결정들을 할 때 이렇게 사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거를 가능하면 규제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우리는 회계사, 변호사 지금 거의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무원만 거의 공무원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공선택에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부동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올라가요. 그러면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 정부가 뛰어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정부가 해결하겠다. 그게 뭐에 해결합니까? 시장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니까 정부가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정부가 들어가면 정부의 실패는 시장의 실패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평소 이렇게 느낀 거 보면은 정부의 실패가 굉장히 크고, 정부의 실패 중에 제일 큰 실패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례 하나 좋은 게, 지금 0.78로 내려와 있는 출산율이 0.78이죠. 근데 정말 우리 산하 제한이, 그러니까 출산 관련된 이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지금 5,200만 명 정도 우리 국민이 되는데, 통계청 추정입니다. 지금 그대로 가면 50년 후에 3,800만 명, 100년 후에는 2천만 명이 될 거다. 그런데 이 2천만 명이 중간치 숫자를 선택을 해서 밑바닥 조금 뭐라고 할까요? 불리한 시나리오를 하면 1,200만까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2001년에 보니까 1.3이었더라고요. 우리 학교 출산율이. 근데 이 1.3이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크답니다. 저출산, 그 경계가 1.3인데 그 1.3이 2001년이었어요. 근데 2006년에 그 영국의 콜먼이라는 그 옥스퍼드 교수가 이대로 가면 한국이 맨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때가 1.13이거든요. 그리고 17년 동안 지금까지 작년까지 들어간 돈이 280조 원이랍니다. 280조 원인데 그냥 0.785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칼럼도 하나 썼는데 이게 정부가 실패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정부가 17년 동안 정책을 1.13일 때 이제 놀래가지고 다 문제가 크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다 열심히들 일을 했죠. 공무원들이 놀았겠습니까? 또 학자들이 놀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뭔가 자기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이 내비게이션 우리 하잖아요. 제가 전번에 한번 영동고속도로만 오다가 내비가 갑자기 나가래요. 그래서 고속도로로 오다가 고속도로가 막 밀려요. 그래서 나갔죠. 나갔는데 더 밀려. 밖에 나가서 옆에 이렇게 좀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는 쌩쌩 가는데 저는 더 밀려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이게 내비게이션의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가장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선택을 하지만 이게 현장에서 이제 현실에서 게임이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최악의 결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무원들 일하는 게 그런 게 가끔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요새 그 농업위원회에 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일 현안 문제 중에 제일 급하게 처리해야 될 거, 그게 농촌의 인력 문제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농민들이 죽겠다고 그래요. 이 수확을 작년에도 마늘 수확 이런 거를 30~40%를 못하고 감 이런 것도 수확을 30% 40% 못한 거예요. 달려 있는 걸 보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 담당 과장 불러가지고 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농민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좌담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농식품부 그 과장은 다 수요조사를 해요. 지방, 분야별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다 해가지고 외국 근로자들 수요를 추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도 안 깎아요. 왜냐하면 막 난리잖아. 몇 년 전부터 난리거든요. 인력 문제 때문에. 내가 깎을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 해가지고 노동부에 담당 과에 줘요. 그 노동부 과장도 지금 현장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깎아요. 그대로 다 해줍니다. 다 해요. 그런데 여전히 현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심각하다. 정말 심각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 현실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는 국회 요새 돌아가는 것도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 얘기 저녁 먹으면서 같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지만 이튿날 또 그대로 가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만 더 어떻게 보면 더 힘도 있고 더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제가 요즘에 가끔 보는 그 미국 메디칼 드라마인데요. 뉴 암스텔담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그 배경이 뉴욕의 시형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맥스라고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한 혁신가예요. 의사인데 이 병원을 완전히 변화를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 병원이 적자에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 적자 요인을 없애야 되는데 그런 걸 그 아이템을 추려가던 중에 어떤 환자가 있는데 환자한테 걸린 돈이 140만 달러예요. 작년에 140만 달러 치료비가 외상이에요. 못 받은 거예요, 돈을. 그래서 보니까 홈리스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맥스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집을 얻어주자. 홈리스이기 때문에 바닥에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건강이나 뭐나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샤워도 못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한테 차라리 집을 하나 얻어주자. 그래요. 그랬더니 병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래. 우리는 병원이지 무슨 방을 얻어주냐. 그랬더니 맥스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만 불 방 얻어주고 130만 불을 이 전략을 하자니.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진짜로 얻어줘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홈리스 할아버지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서 봐요. 샤워장 이렇게 보면서 여기 샤워해도 돼요? 여기 네가 산 집이야. 침대 누우고 여기서 자도 되냐? 네 집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집을 가지게 됐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보니까 저거 다 좋은 거네. 그 이제 병원비가 다 전량은 안 되겠지만 이 할아버지 보니까 병원에 때만 되고 오니까 그래도
한 5, 60만 불이라도 더 절약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어떤 뭐라 그럴까 아무튼 기존 틀 그거를 벗어나는 그런 좀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새 저는 그런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전기자동차 이렇게 빨리 이렇게 우리 일상화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 자동차를 만들 때 뭐가 문제야? 배터리가 문제죠. 그러면 이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값싸게 기존 지금 자동차들하고 어느 정도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 배터리 그 어떤 만드는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가격을 낮춘 거죠. 전번에 이 사람이 그 로켓 띄우는 게 폭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좌절할 것 같은데 사람 그 폭발을 하면서 그 직원들도 환성을 올리고 그 머스크도 빙긋이 웃었다고.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성공했거든요. 이 로켓을 이제 그러니까 저기잖아요. 이게 우주여행 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기권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달나라까지 가는 거, 화성까지 가는 거, 뭐 해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5사람 이렇게 가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가령 50명이 가면 싸지죠. 그 10분의 1로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부담 면에서 보면 또 한 번 쓰고 버리는 로켓을 자꾸 쏘고 또 쏘고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달나라 가는데 10만 불에 갔다 올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화성에도 가서 화성에 가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광물 갖다가 광물을 활용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기차를 더 300km, 400km 이런 만족을 못하겠다. 그럼 뭐 때문에? 공기저항. 그럼 공기 없는 튜브에서 가게 이렇게 하자. 막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이 사람 보니까 저기 하는 것 같아. 우리도 영생할 수 있답니다. 우리 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로봇한테 맡겨서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그런 것들이 말로 이 사람이 저기 하는 게 그런 것들 목표를 정하는데 가령 전기자동차 그러면 전기자동차 가격을 낮춰놓고 그거에 대응해서 각 분야별로 그 말하는 코스트 다운시킬 거를 다운시키는 식으로 어떨 때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리에 굉장히 저기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못 보는 건데 정말 밤을 새우고 이 사람 일주일에 150시간, 120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자는 시간이 뭐 서너 시간 그럴 정도. 그러니까 머리를 하면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내면 그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조금만 해도.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노동력 문제 그런 걸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존 체제에서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엉뚱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노동력이 부족한 게 문제잖아요. 그럼 노동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 국내 자본이 부족해요. 그럼 외국에서 뭐 차관 도입하고 뭐 돈을 막 끌어오잖아요. 그 차관에 이런 나쁜 차관, 좋은 차관 뭐 이렇게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예를 들면 비자도 왜 관광은 무비자인데 일하러 오는 사람 그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개월 단기 그 일자리가 이제 저기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한 5개월은 무비자로 그냥 와서 일하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비자로 와서 5년 일하고 일 잘하면 갔다가 일단 나가야 돼. 일단 나갔다가 한 번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하면은 10년인데 10년도 다 아니야. 4년 무슨
9개월인가 10개월 그래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뭐냐면요. 일을 시켜서 숙달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더 그냥 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말도 통하고 일도 잘하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 시키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오케이. 그러면은 계속 비자 연장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기존 비자라는 거, 영주권이라는 거, 국적이라는 거, 기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까 맥스 같으면 이거 금세 해결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우리 농업 정책도 마찬가지. 농업 정책의 시장 원리가 없어요. 이제 슈퍼 가면 이렇게 막 과일 엄청나게 많은데 이 속에 외국 과일이 요즘 많습니다. 자, 외국은 어떻게 되냐? 그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밭입니다. 저 정말 운전하고 한 3시간, 4시간 가도 계속 이러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런 데서 캘리포니아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오렌지, 좋은 오렌지 얼마든지 나와요. 그 오렌지하고 아까 우리 나는 사과 배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저기 네덜란드 저긴데 네덜란드는 정말 과학기술이 완전히 농업에 이 접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 온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네덜란드 농업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지금 저기잖아요. 토마토인데 토마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80종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몇 개 품목만 재배해요. 그리고 이 농작물도 뭐 이것저것 아니고 사과, 배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뭐 이런 몇 개, 한 서너 개 종만 해. 그러니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예를 들면 노르웨이 연어는 우리 연어잖아요. 연어도요 다른 나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17세대라고 했으니까 지금 20세대가 넘었을 거예요. 그것도 품종 개량하면서 막 새로운 품종 이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토마토도 마찬가지인데 농이 토마토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품종도 좋고 달기도 하고 모양도 좋고 병충해도 강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가 막 투자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유리 온실도 이게 그냥 과학의 아주 이 총합입니다. 이 속에 이루어집니다. 물도요 거의 이 물의 어떤 사용량이 우리는 뭐 쓰고 버리고 이러는데 재사용하는 거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저기를 하냐면요 여름에 열이 괜찮아 올라가잖아요. 유리 온실에 그 열을 모아가지고 발전도 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과학이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농식품 수출을 1,300억 달러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수출 1,300억 달러. 우리 1등 품목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무역 흑자의 3분의 2를 농식품에서 해요. 그렇게 발전된 나라하고 거기 지금 과학과 딸기 지금 딸기 수확한 로봇을 만들었는데 딸기 당도를 이 기계가 가면서 당도 측정해가지고 빵 놓고 지가 따죠. 그래서 당도도 높은 걸로 모양도 높은 걸로 중량도 뭐 해가지고 딱 구분하면서 얘가 수확을 해줘요.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근데 얘기 나오면 조금만 시간 잠깐만. 저기 이 네덜란드 농업 AI 대회를 1회를 2018년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AI 팀들이 15팀이 와가지고 예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5팀 고르고 그 5팀하고 첫해 오이를 가지고 했는데 오이를 평생 농사 진 사람 그 사람하고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네가 더 되고 싶은 전문가도 누구든지 좋아. 농부도 좋고 교수도 좋고 또 무슨 어떤 전문가 다 좋고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써 있는데 그 말하자면 이세돌이 2006년인가 2016년이죠. 그 이세돌이 같이 이제 사람 이제 오이 기르는 농부 사람하고 시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AI 요
시장인데 이 사람이 1등하고 그 사람이 2등, 사람 팀이 2등. 그 다음에 이제 했는데 2회, 3회. 그 다음에 토마토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저기를 3회를 했는데 2회, 3회 다 사람이 이제 못 깁니다. 근데 저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돌이들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 팀이 평생 농사를 짓는 그것도 더불어 자기 혼자 전문가들까지 동원한 그런 사람을 이겨요. 그래서 1등한 사람한테 물어봤죠. 야, 그거 하면서 뭘 느꼈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그거 이제 지가 이렇게 시합하려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재배 교과서 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것 같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요 얘기를 이세돌도 똑같이 했습니다. 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수를 AI가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이게 달라져서 우리 시장에서 이런 이 기술이 도입되고 자연 환경이 좋은 그런 농산물하고 우리가 경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정을 줘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계속 뭐냐면 소농, 가정농 이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머리 두르고 뭐 할 때도 그 주장의 요체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낙후돼 있으니까 보조금 부과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 우리 저기 농가 소득이죠. 농가 소득이 4,5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재작년보다 오히려 한 2, 300만 원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농업소득은 95만 원. 이전소득이 뭐냐 보조금 준 거거든요. 이전소득이 1,500만 원. 이전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농가에서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곡관리법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되는데 양곡관리법 근본이 뭐냐면은 공급 과잉이에요. 생산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길은 하나죠. 공급을 줄이든지, 그러니까 생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수요를 많이 만들든지 그런 시장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쌀 가격을 어느 정도 정한 다음에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또는 생산량을 어느 정도 있는데 생산량 그것보다 올라가면 그러면은 정부가 무조건 다 의무적으로 사주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농구예요. 그러면은 쌀 농사나 농사 짓기도 쉽고 그 다음에 소득률이라고 있어요. 비용 100이 들어가면 소득이 얼마 나오냐. 쌀은 한 60 정도 나와요. 근데 다른 농산물들은 한 20이나 30밖에 안 돼요. 축산도 한 3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도 편하고 또 수익률도 높고 그런데다 가격까지 보장을 해주면 농민들은 계속 쌀을 생산하죠. 그러면 그 과잉 상태가 이렇게 저희 수정이 안 되죠. 계속 그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에 거기로 날아가는 돈이 얼마냐면 1조 원 정도가 날아가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어디다 투자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 중국의 개혁개발할 때 등샤오핑 아무튼 등소평이 이제 우리도 발전을 할 때 전략을 했잖아요. 생각을 했잖아요. 등샤오핑이 처음 생각했을 때 뭐냐면 농업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우선 1단계 해결한다. 그 다음에 공업화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 1979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개혁 그러니까 78년에 등장했더니 계획을 세워서 79년부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이렇게 생각했죠. 아 근데 이게 78년에 저기 있어요. 안위석이라는데 그 집단 농장에 이제 집단 농장이 여러 수백 농가 되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동네 샤오방촌이라고 18농가가 있었는데 야 우리 이제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 우리가 죽겠어 그러니까 우리 협약을 맺자 해가지고 목표량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로 목표 100이 왔어요. 그러니까 100 우리가 해결하고 남는 거 이거는 우리끼리 논하자 그렇게 협약을 맺은 거. 이게 자본주의적이도 이게 금지돼 있어요. 이거 하면 전부 처단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걸려가지고 만일에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애들을 18살까지는 우리가 같이 살려주자. 그래서 그걸 생사협약이라고 죽기 살기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1979년에 딱 저기를 생산해 보니까 5배가 생산이 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5년 동안 생산했던 거를 생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5배가 한 배는 이렇게 이제 당에 바치고 4배를 논아가지고 거죠. 근데 이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공산당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놈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등소편까지 딱 올라왔어요. 등소편이 딱 보고 이놈들을 죽여야겠군.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는 결정을 했더라면 중국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해주자. 그래서 이제 등소평이 선택을 우리 얘기하는 공공 선택을 한 겁니다. 야 국민을 내게 살리는 게 더 중요해. 이거 해줘. 그래가지고 더 적용을 뭐냐면 이거 전국에 다 실시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농민공사 해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소위 시장 경제가 농업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이 출발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농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게요 1979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1995년까지 몇 년입니까? 7, 8년 됐는데 아무튼 연평균 15%씩 증산이 됐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연평균 15%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랬더니 곱하기 10번을 했더니 10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그 정책을 농업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뭐로 기술을 모으고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제 니네가 생산해서 많이 생산하면 네 거고 이게 최고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등소평이 사실 그 다음 시장 경제를 채용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시간이 없지만 아일랜드 저기를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아일랜드가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노래도 좋아하고. 그런데 아일랜드가 1918년에 독립을 이제 꿈을 꿨어요. 거기는 이제 영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 400년 동안 공식으로. 그 전까지는 800년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1918년에 총선을 했는데 총선에 당선된 그 아일랜드 국회의원들이 우리 런던 안 가. 우리 여기서 우리 독립할 거야. 그래서 독립의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독립전쟁을 2년간 해서 21년 12월 달에 영국하고 조약을 체결했어요. 조약을 체결했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 과격한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뭐 영국 여왕을 여왕으로 하고 뭐 우리가 영국 안에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마음에 들려 우리는 영국 400년 동안 한 거 다 우리 좀 일본 미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대파가 있고 그거 아이 그래도 우선 이거라도 우리 하고 넘어가자 하는 그 저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세력이 1년간 또 내전을 치릅니다. 죽기사로. 그래가지고 1100명 정도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내전에서. 그러고서 1923년이잖아요. 그러고서 1980년대까지 그렇게 주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60년을 이 두 저희가 죽기사기로 지금 아마 우리 좌파, 우파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이 사람들은 더 그런 격렬한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1987년에 어느 날 갑자기 기자들 앞에 나타나서 야당 당수가 우리 여당과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100% 하겠다. 같이 동참하겠다.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이게 정치권 대파업이 되고 사회 타협이 되고 그런 식으로 출발했는데 마침 또 1990년에 여자 대통령이 됐어요. 여기 남녀 차별이 우리보다 더 했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대통령 오늘 여기에도 딱 저기가 속하지 않았던 그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에 돼가지고 이 나라, 이 네덜란드야말로 그야말로 정부가 의도를 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전형적인 나라예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2만 불이 넘습니다. 지금 영국은 5만 불 조금 넘는데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영국 가서 이거 토닥거려주고 영국 니네 잘못한 거 뭐 상관없어. 우리 북쪽에 지금 아일랜드 북쪽 지금 영국이 점유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주민투표에서 그 아일랜드로 속하지 않았었는데 한참 전에 이제는 하면 아일랜드로 들어오고 아일랜드 통일될 것 같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제도야 필요하고요. 제도하려면 문제가 해결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잠재 성장을 막 내려가는데 정말 노력해서 성장도 높여야 되고 갈등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더구나 반시장들 이 사람들 중에 참 시장과 민주에 대한 그런 생각이 부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역경 지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다행히 제가 보기로 그렇고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1945년에 해방된 것도 그렇고 48년에 건국하고 그 다음에 그 유엔의 승인을 받잖아요. 유엔 승인 받은 것도 아주 웃기는 그런 저기로 우연히 그러니까 소련이 중심이 돼서 반대하려고 이제 필리버스터 저기를 나라끼리 2시간씩 놀아가지고 많은 가운데 마지막 날인데 한 사람 배가 아파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연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그럼 표결합시다. 의장님께서 표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받고 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50년 전쟁에 유엔군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우리 80년, 97년, 2008년 저는 참 그 운이 좋은 그런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하고 북한 까맣잖아요. 지금 북한이 아까 베네수엘라 거기가 1,200달러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1,600달러 정도 됩니다. 10년 전에 1,500달러 정도 1인당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못 살고 요새 최근에 자살자가 굉장히 굶어 죽는 아사자죠. 아사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통제가 북한이 지금 더 심해져가지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때문인가요? 그냥 공산주의를 채택한 그것 때문입니다. 아까 등소평이 정부가 무슨 돈 준 것도 아닙니다. 뭐 준 것도 아니라 제도 하나 딱 바꾸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의
기적의 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체제고 이거는 앞으로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또 그것도 했지만 우리 그동안 우리 지도자들 국민들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우리가 공공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자들이 굉장히 청렴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그런 대로 쭉. 근데 중간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 국민들 하나 외환위기 때 금모기 같은 거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그것도 있지만 지금 맨 밑에는 잘 저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효율적인 정부 조직 그 다음에 기업도 조직이잖아요. 그런 기업 이런 저기의 역할이 컸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를 자살하는 나라라고 그러고 또 북한 핵이나 이념 갈등이나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이제 둔감하고 지금 요즘에 아주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 지도자 중에 정말 지도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역경을 시험해보는 그렇게 보낸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이기는 저기는 우리 진짜 지도층들의 책임감 여기에 기대를 봅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정말 너무 많은데요. 제가 요거만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니까 프리덤 하우스인가요? 거기에 이 자유의 종이 돼 있어. 자유의 종이 이게 1976년에 독립하는 날, 독립 선포하면서 칠라고 했는데 영국에 주저해가지고 1년 전에 와서 뉴욕에 내리는 과정이 깨졌대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쓰지를 못했습니다. 76년에. 그랬는데 여기에 무슨 글이 새겨져 있냐면요. 레위기 25장 10절 저희가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뜻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런 규절인데 이 규절에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희년제도라고 했습니다. 50년마다 이제 희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7년마다 사바티칼이 있고 그 다음에 7번 50년 후에 이 희년제가 있는데 희년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빚진 거 있잖아요. 다 탕감. 노예들 있잖아요. 다 해봐. 오히려 너 계속 나는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계속 노예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표시를 별도로 하고 노예가 돼. 그러니까 모두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잠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50년이 지나면 충분히 누렸으니까 다 원상대로 돌려주라. 그 뜻이에요. 레위기 25장 10절이. 근데 자유의 종에 그 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독립해서 1983년경이에요. 그러니까 76년 독립한 지 한 70년쯤 됐잖아요. 70년인가? 60년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몇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 남부에 지금도 우리가 노예 제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50년이 넘으면 노예 다 해방되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노예 제도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노예 해방을 하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창고에 들어가 있는 정을 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 앞에서 우리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선언을 한 게 1983년이에요. 그리고
아니 1933년 그렇게 하고 한 30년 가까이 되다가 1860년 링컨이 들어오고 그래서 남북전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북전쟁은 사실 노예해방전쟁이라고 볼 수, 물론 복잡한 그게 있는데 좀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노예해방운동 전쟁인데 그 노예해방전쟁에 노예와 백인들이 싸운 게 아니고요. 노예해방을 해야 된다는 지도자들과 그거 계속 유지하겠다는 지도자들 사이에 세력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그 혁명에 썼던 자유하고 의미가 조금 다른 미국 이 자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자유는 전부 인권.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게 걸치작거리는 게 뭐 있으면 이걸 걷어내자. 함께 걷어내자. 이런 거지 이게 저항 운동으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게 미국에 쭉 이렇게 지금까지 번영하는 그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지도층, 특히 우파의 지도층에서는 이 자유의 종의 의미, 이거를 다시 한번 새기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됐고요. 정말 요즘 가슴이 저도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냥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이거 제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사회적 전환의 최대 비율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마틴 루터 킹.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이라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연구원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어떤 우파의 정신 이런 거를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이런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그 의도하에 그런 저기를 했는데 제가 농업위원회로 가는 바람에 이렇게 못하게 됐는데 제가 그 2년 이렇게 느끼면서 했던 게 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정말 바른 그런 어떤 그 정시 이게 새겨져야 되고 어떤 윤리나 행동 뭐 이런 것들도 바르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 우리가 행동하는 거는 정말 조금 약해요. 그런데 마침 제가 그 농업위로 가면서 제가 그걸 떠나게 되는데 죄송하게도 우리 강태진 학장님이 그걸 맡아주셔가지고 지금 강태진 학장님이 너무나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한 사람의 조금씩이라도 정말 힘을 보태면 정말 우리가 멋진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진짜 저는 너무 멋진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탈북에서 나온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좋은 나라를 지금 몇 명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이게 힘들게 되면은 정말 안 되는데 그거 이겨나가는 그거를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강태진 학장님이신데 정말 우리 모두 하타의 힘을 합쳐주시고요. 우리 강태진 학장님한테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신대 나학교 조동아 시간이 비록 늦었지만 만화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던다.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달라지겠냐고도 말합니다.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고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전부 힘을
합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정말 공공선택과 정책 결정이 얼마나 국가 발전을 좌우하는가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혹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동기 오늘 동안 듣고 싶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슬라이드 저기 장관님 그 슬라이드였는데 그 슬라이드가 정권이 역대 그 10여 명의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경제 성능들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계속 불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한 15% 하던 게 전두환 때 10%, 김영삼 때 5%, 3%에서 지금 1.7%까지 내려왔는데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서도 저희들 그 국민소득이 이렇게 그 수백 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어떤 그 연유에서 이렇게 무슨 뭐 때문에 그때 그 경제 성장률은 떨어졌지만 소득은 너무 잘 사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거 좀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모든 선진국들이 쭉 가는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 비슷하죠. 우리가 옛날에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나 그런 게 많은데 이 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산업도 굉장히 발전된 산업에서는 돈 벌기가 더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농식품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 농식품은 낙후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 사실은 근데 예를 들자면 미국은 지금 잠재 성장률이 제가 알기로는 그 2.몇%가 그래요. 우리보다 높아요. 그리고 성장도 우리보다 더 좋은 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7, 8%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는 우리 어떤 그 효율적인 그 생산 그 시스템, 기술 이런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 중 하나가 요새 이제 ESG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ESG에서 환경, 사회적 어떤 기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버넌스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그 몇 가지 일론 머스크라든가 그런 맥스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을 확 바꾸지 않으면 이 성장률을 높일 수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도 사고의 혁신, 어떤 여러 가지 조직의 혁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미래식사연구회 회장이신 강태진 교수님께서 환경과 기술 혁신이 이끌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신동기 사장님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잘 윤진현 장관님께서 해주시면 아주 딱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장관님한테 제가 여쭤보야 할 그런 내용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문가 앉아 계신 분들하고 오늘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제 얘기 끝나는 아무 때나 스탑하고 같이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3주간 출장 갔다 그저께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첫 주는 밀라노에서 4년마다 열리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트마라에서 인터내셔널 텍사일 매니팩처러스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무려 한 12만 명이 와요, 전시회. 그리고 우리 킨텍스의 한 3배 정도의 그 땅에다가 전시장을 만들어서 정말
일주일 하는데 일주일 내내 돌아다녀도 다 못 보고 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전시를 해서 어쨌든 간에 거기 가서 보고 느끼고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건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어디 기회 되면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그것도 한번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새 공해 문제에 조금 환경에 좀 관심을 제가 많이 갖게 되고 또 이만희 장관님 뭐 항상 또 저 불러서 이것저것도 시키시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플라스틱은 공중에서 불을 태워서 태우면은 반드시 공해물질이 나오고 환경호르몬이 나오고 다이옥신 같은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발전을 영국에서는 100% 발전을 하는데 그런 공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상당히 연료비가 더 들입니다. 그냥 자연사용에서 태워가지고는 재도 남고 환경호르몬도 나오고 발암물질도 나오는데 그걸 완전하게 해결하려면 다시 연료를 집어넣어서 온도를 1200도, 1300도 이상으로 올려주어서 태워야 비로소 해결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굉장히 경제성이 좋게 발전을 전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앵글로색슨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전문가 남이 그 얘기는 딱 안 해요. 한 사람만 만나서 하루만 다 돌면서 설명들면 다 좋게 보는데 오늘은 요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자기 거 아니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진짜 터프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어렵게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서서히 좀 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지금 거기서 이제 세미나가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데요. 거기서 들은 경제 얘기,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 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타 모아서 동의하는 것들을 조금 모아서 오늘 저는 우리 장 장관님 시간에 반만 사용해서 8시 반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GDP 세계 순위를 보면은 세계 12위의 GDP 국가라고 그럽니다. 미국이 우리가 한 24%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19%, 일본이 5%, 그 다음에 뭐, UK가 아닌데, 캐나다 여기인데, 네? 그 차이가, 독일, 그래요. 독일이네요. 죄송합니다. 독일 4%입니다. 독일,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인도는 뭐 인구가 많아서 GDP가 큰 거죠. 산업이 또 앞서서 보고. 나머지 이제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는 다 고분고분하고. 그 다음에 10위권에 한국과 브라질과 러시아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0위권에 저희가 작년도 통계입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요 세 나라,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고 또 10위권까지 한국까지 포함해서 세계 GDP를 보면 무려 3분의 1, 70% 가까이를 이들 10개국이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이 정도의 경제 지표를 보면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경제학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도 참 중요한 세계 경제 지표에서 중요한 나라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GDP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조업이 하나의 큰 몫을 하는데 제조업을 보면은 우리가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영국이
인간의 생산성을 200배 이상 키워서 산업국가로 됐을 때 그 전에는 청나라, 중국이 세계 최고의 그 제조업 국가였는데 여기 영국입니다. 여기 중국이고 여기 미국입니다. 중국이 결국은 산업혁명 이후로 줄기 시작하고 영국이 급격히 제조업을 키워가면서 결국은 청나라로서 중국은 잃어버린 100년의 치욕을 받게끔 되게 되었고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제조업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나라의 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국은 26%, 독일 21%, 일본이 20%,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15%,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이 제조업이 너무 높지 않냐. 제조업을 줄이고 서비스업이나 더 큰 산업으로 키워가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냐. 그 말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냐? 이게 문제입니다. 일본을 한 예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제조업이 대략 한 21% 차지합니다. 일본은 그 큰 제조업 외에 소위 서비스업, 이 서비스업이라는 게 뭐냐? 기술 베이스 서비스업입니다. 우주항공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기술 베이스의 서비스업, 잘 나가는 제조업의 기술 베이스의 서비스업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조업이 우선 자제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선진 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서비스업들이 됐을 때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선진국들이 다 제조업을 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보면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가 5개 분야를 정해가지고 AI 분야, 모빌리티 분야, 로봇 분야, 바이오 분야, 스마트 팩토리 분야, 요새는 뭐 기가 팩토리, AI 팩토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는 국가가 엄청난 재정을 넣어서 이끌어가고 있고 또 TSMC 대만의 파운드리 비즈니스 TSMC를 공장을 자기네 일본에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가 5조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대만 갔을 때 대만에 갔더니 그래요. TSMC 공장을 독일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독일의 장관이 대만을 왔다 갔대요. 장관이나 수상이 오면 중국에서 반드시 보복이 들어옵니다. 경제보복이. 근데 그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TSMC 공장 유치하러 왔다 그래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TSMC의 위치입니다. 물론 우리가 탈탄소에 우리가 EU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6%입니다. 16%를 20%까지 끌어가겠다 하는 그런 야심찬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EU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넷제로 카본 소위 환경 분야들을 다 앞서서 이끌어가고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EU에서 가장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위 크리티컬 로우 머테리얼 액트 해가지고 히토리 분석이나 우리 여러 원자재를 무기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숙련공에 대해서 이민법을 제정해가지고 독일은 예를 들어서 가장 보쉬 같은 자동차 산업의 부품 회사인 보쉬 같은 경우 자동차 산업이 잘 되니까 공장을 더 세워야 되는데 엔지니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 내에서는 도저히 공장을 더 세울 수 있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지금 공장을 세워서 부품을 조달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감하게 이민법을 풀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이민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독일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독일 장관에게는 찾아가가지고 TMC 쪽 공장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 격세지감입니다. 20년 전 도시바, NEC 뭐 이런 회사들이 잘 나갈 때 그 일본의 그런 큰 회사들이 도시바나 뭐 큰 회사들이 NEC나 쳐다다 받겠습니까? TSMC? 근데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한 20년 만에 세상이 바뀐 거죠. 이래서 독일도 그렇게 유치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제조업을 만들겠다 해서 뭐 세제 우리 방직 공장까지도 나가서 애틀란타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 방직 공장 운영하고 있죠. 내가 계속 물어봐요. 이익을 내냐? 이익이 나냐? 잘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보다도 제조업하기가 더 편하다. 왜? 사람이 속속이잖아. 사람의 시달리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런 것들은 이게 정말 보조금 주는 사람이고 우리 WTO에 전혀 위배되는 그런 일들인데 미국이 가장 WTO를 앞장서서 세계 각국에 인포스를 시킨 미국이 스스로 그런 자기들이 하는 것을 다 깨고 원래 철학을 다 깨고 자기네들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칩 액트라든가 칩 포 얼라이언스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네 나라가 우리 같이 뭉쳐서 칩을 확실하게 우리가 세계를 지배해 가자 하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한민국은 우리가 반도체만 파운더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용인에 우리가 반도체 파운더리 안 짓는다고 그러죠. 우리 전기차 파운더리도 할 수가 있고 전기차라는 게 결국은 프레임에다가 기본에다가 까는 건 전부 배터리만 까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고 거기에 각각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각 회사의 메이커들이 들어가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런 파운더리 전기차 파운더리 만들어서 배터리만 수출하지 말고 우리 그 프레임 자체를 디자인해서 다 수출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우리가 제조업을 더 넓혀가야 되겠고 SMR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SMR이 2027년 목표로 지금 건설 중에 있죠. 15만 킬로와트짜리, 20만 킬로와트짜리. 이런 것들은 사고가 나도 절대로 방사성 유출이 없는 그냥 완전히 인캡슐레이션 돼서 사고가 나도 그 자리 고개에서 그대로 멈추는 이런 식의 그 디자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SMR 같은 경우는 1957년에 이미 핵잠수함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핵잠수함 지금 수십 척, 뭐 동국권 소련까지 하면 수백 척이 움직이고 있지만 한 번도 사고 안 났잖아요. 사고도 없었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하게 해서 굳이 송배전선 까느라고 여러 그 지역 갈등이나 우리 지역에 지나가면은 그 전자파태원에 우리 애들 건강검진다 이런 계단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런 식의 그걸 피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한강을 밑에 우리가 또 도시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나가야 되겠다. 바이오 헬스 분야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최고 1등부도 5천 우리 40만 명의 시험을 보면 1등부터 5천 명까지 전부 다 의대를 갔습니다. 5천 명의 그 우수한인들이 최고의 우수한인들이 의대를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국가 자원으로 잘 활용을 하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진 제조업으로 진보를 하게끔 국가가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런 모습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습은 약간 꽁댕입니다. 꽁이 좀 센 친구인데 테슬라를 만들고 나서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테슬라가 말 뻔했거든요. 근데 겨우 어떻게 살아났어요. 물론 혁신가고 생각이 앞서갔지만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제조업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리고 제조업은 하루아침에 안 돼. 시간이 걸려. 이 얘기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해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말이.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뻥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유산경. 제조업을 하나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망가지면은. 네. 참 옳은 말을 제대로 한번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의 제조업이 계속 사약길을 걸어왔습니다. 계속 사약길을 걸어왔는데 그게 문제화되지 않고 표면화되지 않았어요. 왜 안 됐느냐? 반도체라는 것이 큰 그림자를 그리고 있어서 반도체가 뭐 1,200~1,300억 수출하면서 400~500억 흑자를 내니까 제조업에서 100~200억 적자를 나도 다 그게 덮어져 버려서 무역 수지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반도체가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다운이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특히 지난 5~6년간 너무나도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국제 경쟁이 얼떨어뜨렸어요. 급속한 최저임금 문제, 여러 가지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 다 계시지만 자식들한테 회사 넘겨주고 싶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나까지 잘 해가서 테헤란에 빌딩 하나 사줘가지고 우리 애들 편히 살게 해주겠다는 게 제조업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MF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서도 은행도 빌려다가 공장 확장하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도 금융을 일으켜서 캐파를 늘리려고 다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팽창하는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우리가 일단 IMF 이후에 또 요새 최근에 와서는 제조업을 대한민국에서 제조업하는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일본 봐 제조업 뭐 선진국가 제조업 10% 되잖아 11%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런 문화 수준도 그런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산업도 제조업 이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사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대면하는 이 경제 위기는 제조업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윤중현 장관님 동의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조업 경쟁력이요. 저희가 세계 5위였습니다. 항상 미국, 독일, 중국,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을 제끼고 대만이 경쟁력을 올라왔고 프랑스가 뼈차고 올라오고 7위로 떨어졌는데 요 7위도 이탈리아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탈리아 다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조업 경쟁력이 아주 굉장히 희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까 이렇게 신동기 대표님 이렇게 흥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 우리 그게 지속될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제조업 생산 추이를 보면은 작년 우리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전반기까지는 어렵고 2024년 후반기 되면 경제가 나아질 거야. 일단 바닥이야 지금 바닥. 이런 이제 식의 논조에 그런 글도 많이 읽었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경제학자들 하시는 말들이. 근데 이번에 가서 들은 것은 그게 아니다. 이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4년 하반기도 어렵다. 하반기까지 계속 어렵게 가지 좋게 갈 수가 없다. 그 얘기에 저변 깔린 얘기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국을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적자로 이렇게 가고 있죠.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자, 그런데 우리 제조업의 지금 커다란 위기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낙하되고 두 번째, 대한민국 GDP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마저도 우리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특히 이 전문가들이 미래를 밝게 안 보고 있어요. 왜 미래를 밝지 않느냐 보시면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은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그저 모든 것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소위 다용도 반도체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다 디자인하고 내가 다 설계하고 내가 다 기획해서 내가 다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에 반해서 시스템 반도체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팹리스라는 사람들이, 머리만 있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해서, 우리 기영진 회장 이 얘기는 좀 해줘야 나보다 더 전문가니까요. 팹리스는 디자인, 머리만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죠. 머리만 가지고 출발했어요. AI 칩을, GPU라는 것을 설계를 했어요. 자기 생산 설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생산 설비는 파운더리에 가가지고 갖다 줘요. 그럼 파운더리가 거기에 맞게끔 생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했을 때 20년 전에만 해도 내가 모든 걸 다 설계해서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이익도 많이 나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파운더리 하는 TSMC는 삼성에서 자기네들 비하면 자기네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비율밖에 안 되는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그렇지만은 이 파운더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AI 칩을 만든다면 이 AI 칩은 아까 스마트팜이다. 그러면 스마트팜도 딸기 농장이냐, 바나나 농장이냐, 포도 농장이냐, 토마토 농장이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조건이. 물을 얼마큼 줘야 되고,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시즌을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달라요. 그러면 그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다 파운더리를 가지고 있으나 만들어봐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생산해 주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이 인력을 붙여서 그걸 이해하고 그걸 100% 소화한 다음에 생산해 줘야 돼요. 오늘은 그거 생산해 줘요. 내일은 이걸 생산해 줘요. 내일은 그걸 해요. 생산해 주는 상대가 무지하게 많고 그 상대에서 생산할 때마다 기술이 쌓이는 거예요. 오늘은 자동차용 AI를 만들었고, 오늘은 냉장고용 AI를 만들었고, 오늘은 K9 자주포의 조준 AI를 만들었고, 이건 비전의 AI를 만들었고, 그때마다 전문가들을 붙여가지고 걔네들이 그걸 이해하고 그걸 만들어내요. 자, 지금 하나를 계속 생산하는 내 사람 가지고, 내 식구만 가지고 계속 20년간 생산하는 삼성과 매일 다른 이 커스터머가 다 다르고 용도가 다 다르고 설계가 다 다른 걸 이해해가지고 생산해준 TSMC에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TSMC는 삼성하고 격차가 확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익률을 보면은 TSMC가 50% 될 때 메모리 반도체는 좋을 때 30%였어요. 30%.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나의 커스터머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커스터머를 가지고 있냐, 내가 상대하는 커스터머가 누구냐. TSMC는 삼성의 커스터머보다도 커스터머분이 몇십 배가 더 많은 거예요. 몇십 배가 더 많고 몇십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다 그때 개발해 주면서 신의를 또 철저한 신의를 지켜야 돼요. 기업 비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우리 인원은 옆에 프로젝트에 전혀 그런 것들이 새나가지 않고, 기술이 새나가지 않고, 정보가 새나가지 않고, 그 철저한 그런 것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래서 2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지금 이게 TSMC, 바로 여기 녹색, 삼성이 여기 있어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5년 후에? 점점 더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나 혼자 해먹고 잘 살겠다. 그런 것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 성장에 남하고 같이 오픈돼서 같이 갔을 때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CR에 공장을 질 때 저희 제자들이 삼성 안에 있으니까
글을 써달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의 글을 썼습니다. 중국에다 공장 세우면 그 공장은 중국 것이 된다는 논주에 이 우려된. 근데 그 삼성 내부 통신망의 저건데 한 5만 5천 명이 읽는데요. 자기네들 뭐 1차 뵀는데 있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나중에 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그 경제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의 얘기를 제가 다니면서 많이 합니다. 파운더리를 불두루 떼내서 새롭게 지금이라도 출발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이제 TSMC에 비해서 삼성은 중견기업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냐. 왜 그런가? 우리 뭐 인텔도 메모리 반도체 한다고 그러죠. 우리 마이크론도 우리 수요처인데 수요처에서 또 그걸 하겠다고 지금 대규모 투자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어떤 전환점에 와 있지 않냐. 우리 전환이 다른 반도체 말고도 다른 우리 제조업도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삼성이 한 5년이면 TMC에 따라간다고 책임 있는 우리 경영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5년이면 따라간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정치인들한테 배워서 그런지 우리 기업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기업은 정말 냉철하게 자기를 그리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업의 임원도 우리 정치인처럼 얘기해서 근데 그게 조금 서운하고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김 회장 한마디 보탤 말 없으세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지금 너무 딴 데 넘어가기 전에 크게 전문가 앞에서 제가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내용들은 정리해서 기회 되면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ESG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문현 회장이 대한민국 ESG 회장이라는데 언제쯤 저걸 합니까? 우리 회원들 다 초청 좀 해주세요. 9월. 네, 우리 이제 회원님들 다 초청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기사들 우리 아까 요거 보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요거 보고 이게 제가 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2023년 후반기 되면 경제가 좀 나아질 거다, 업타운 될 거다 하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기대는 안망이다 하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한국만 아니라 중국이 그렇다. 그 다음에 아예 직격탄에 독일은 많이 불황에 접어들었다. 불황이다. 올해 초부터 이미 불황이다. 그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소련에 너무 많이 그 에너지를 디펜던트 했고 코모디티를 디펜던트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니까 인터레스트 레이트 올라가고 제일 직격탄은 거죠. 독일은 이미 이런 리세션에 지금 있다. 일본도 크게 리세션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전망이 그렇다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미국이 그 데프트 실링에 대해서 합의가 돼가지고 미국의 스pen딩이나 정부의 미국 전체 경제가 작년하고 크게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그 면에서는 세계 경제에 그래도 좋은 그런 신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맹구스럽습니다. 총량 우리 강대진 함장께서 함양하신 이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네, 오늘 우리 같은 강요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같은 동료는 우리 장대평 장관 데이트를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또 교수 중에서도 오랫동안 우리 같은 동료로
소개해온 정말 성실하고 도덕성 있고 깊이가 있고 실력이 있는 장 대표장의 얘기 듣고 싶고요. 옆에서 봐도 교수 중에서 제일 뛰어난 우리 강세진 학장님 또 좋은 말씀 들어서 오늘 정말 잘 왔구나 싶습니다. 제가 느낀 소회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오늘의 현실하고 접목을 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장장관이 선정한 것 중에서 참 좋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식인들이 침묵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결국 악을 더 조장하게 되고 정치를 포기하면 저의 저질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경고 말씀에 정말 감명을 합니다. 여기 우리 지식인 지도자분들이 침묵을 하면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하지만 지금은 정말 침묵할 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고 모든 분이 도탄에 빠졌는데 제일 큰 책임이 집권적이지만 우리의 많은 지식인들이 침묵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해보면 자유당 독재가 망하고 4.19 혁명이 나라를 났는데 마지막으로 4.19 혁명을 마무리한 것은 그 당시에 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대학 교수들이 프랭카드를 들고 거리에 나와서 데모에 가담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4.19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아까 강태진 학생이 말씀한 것 중에서 제조업에 관한 얘기 정말 기가 번쩍 떠입니다. IT든 뭐 AI든 어떤 산업이든 간에 제조업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산업은 사상 무하게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제조업을 활용해서 다른 산업이 번창하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입에 대입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정치라는 정치의 기결이 됩니다. 사회 갈등을 봉합 조정하고 사회를 하나로 묶어서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상수와 변수를 묶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정치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그야말로 하강으로 올라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의 본산인 국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정말 우리가 이제는 침묵하면 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1년도 이제 안 남았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 결정적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결국 경제가 잘 돼야 물질 뒷받침이 돼서 문화도 꼽히고 스포츠고 뭐고 다 바로 또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 텐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Economy grows in the night. 경제는 밤에 성장합니다. 어떤 밤이냐? When politicians get asleep.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경제는 성장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정치가 설치거나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화려한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우리 지금 정부가 정말 고민하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 교육을 놓고 저도 킬링 문항이라는 말이 나오길래 킬링 문항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모르는 게 많았고 지금 수능 시험을 놓고 난리가 나 있죠. 지금 정부하고는 이런 부분도 보육지책이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까? 수능 시험에 무슨 킬링 문항을 빼고놓고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하고 장관이 나서서 얘기하고 이거 지금 해가지고 수능 시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살아나고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제일 간단한 건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왜 대학에 신입생을 뽑을 수 있는 대학의 자유를 주셨습니까? 대학법을 뽑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못합니까? 이런 문제들이 정말 안타. 이게 다 결국 정치의 영역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건 또 있습니다. 요즘 이곳 워싱턴 메모리얼 파크 한국 유교 판초 유교 병사들을 병사화해놓은 거기가 앞에 써놓은 게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38,000명 가까운 사람이 그 나라 경계도 죽었습니다. 사망자만. 거기에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말 피부절실하게 모든 우리 사회 그런 게 자유가 맞는 척 흘러야 됩니다. 정말 진정한 자유가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는지 정책 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그저께 아까 우리 장관께서 설명하신 양곡관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저런 집단. 지금 21세기에 양곡관리법을 법으로 만들고 있어도 얼굴 하나 변해서 간호사를 부추겨서 간호사법을 만들어서 간호사 숫자, 간호사 표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랑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근로자관계 노동법을 개정해서 그걸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른 말로 파업조장법입니다. 대부분에서도 보시죠. 대부분에서도 그것을 지금 인용하는 판결이 며칠 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한다면 이건 바로 저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임이 좀 더 효과적이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뵙는 사람 만난 사람마다 어디 모임에 가서 자유를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좀 내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오늘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가 좀 주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8시 반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부분만 우리 반도체는 충분히 잘 설명 듣고 아주 그 위감을 실감을 했습니다. 질문할 것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학장님 말씀하시기를 40만 명 수능률에서 1등서부터 5,000등까지 의대를 진학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40년 전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그 의과여대 미대를 졸업했는데 1등서부터 10등이 다 의사한테 결혼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결혼했는데 그 의사는 지금도 40년 전에도 오늘 아침에도 썩은 잎 하고 있어요. 그렇게 머리 좋은 수제가 40년 동안 그냥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저희 아내를 부러워하는데 서울의대 가는 학생들을 왜 서울 공대로 그 수제들을 이렇게 서울 공대로 이렇게 그 물꼬리를 이렇게 틀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이주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체 나라의 큰 틀을 보고 정책을 정해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그 정해가는 게 많아요. 한동안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학과 만들어라, 반도체 인을 키워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반도체가 나와서 우리가 그 인력을 내놨을 때 과연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 근무하겠냐?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서울 저희 공과대학에서 졸업한 애들이 바로 졸업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MS나 이런 데로 바로 많이 우수한 애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미국은 이제 뭘 준비하고 있냐면 E4 비자라는 만들 것입니다. E4 비자라는 게 뭐냐? 반도체 분야 그런 우수한 인력들을 1년에 한국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15,000명을 이민으로 받겠다. 우리가 잘 키워내야 돼요. 반도체 인력 잘 키워내도 그 법이 지금 의회에 가 있습니다. 통과될 겁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우리 학생들 쭉 빨려들어가요.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E4 비자라는 것을 한국을 대상으로 15,000명을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가 받겠다, 우수한 기술자들을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틀을 보고 지금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편중에서 우수한 애들이 쏠리는 걸 어떻게 해결할까.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그게 2026년부터 시행된 교육정책을 내놔야 되고 내년까지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문제를 풀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문제, 전체의 시스템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윤중현 작가님 포함해서 세 분의 연상께서 아주 멋진 강연을 해주셨고요.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강태진 회장님을 모시고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시죠. 예, 그럼 이것으로 오랜만에 관악에서 열렸던 미래주식사회 공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